네. 이틀 전이었습니다. 한 남성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죠. 특히 이 사제 총으로 범행을 저질러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. 사제총 제작 방법을 유튜브로 배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. 집에서도 또 사제 폭발물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.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. 염건웅 교수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임 교수님. 사제총기 살인 사건이에요. 네. 사제총기 살인 사건. 자, 먼저 사건 개요를 좀 경위를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. 네, 지난 20일 일요일이었습니다. 예. 당시 오후 9시 31분경에 인천 송도에 모 아파트 33층에서 사제총기 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네. 여기서 이제 그 60대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인 30대 그 30대 지금 아들을 이 사제총기를 사격을 해서 이제 살해를 했는데요. 당시 이제 집안에는 이 지금 그 총기를 발사한 아버지 생일을 축하해주고자 하는 잔치가 가족 잔치가 있었고요. 그래요. 거기에 이제 며느리와 또 손주 2명도 있었고 네. 지인 1분까지 총 6명이 있었습니다. 가족들도 큰 충격이었겠어요.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. 앞에서 자신의 그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본 그 아이들이 있었고 자신의 남편이 또 살해당하는 모습을 본 아내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큰 충격이었겠죠. 사제총기가 어떤 형태였어요? 사제총기는 일단 그 쇠파이프와 격발기를 연결하는 방식의 총기입니다. 그래서 안에 있는 그 총알이 산탄 형태로 나가거든요. 그래서 이런 총알이 발사하면서 12발의 산탄으로 이제 발사가 되는 그런 방법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을 한 발 쏠 때마다 쇠파이프를 바꿔야 돼요. 그러니까 당시의 현장에서는 총 3발을 발사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. 3발을 발사할 때 이 쇠파이프를 계속 교체해 가면서 3발을 발사했고 심지어는 이제 2발은 이 아들에게 직접 조준을 했고 또 한 발은 이제 그 문에 맞았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요. 예. 근데 이제 이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 속보로 뉴스를 저도 들었는데요. YTN 뉴스 속보로요. 총을 쐈다는 거예요. 근데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를 할 수 없잖아요. 근데 이 사제 총기는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. 그래도 불법이잖아요. 네, 총포도금 화약류 안전에 관한 법률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총기 그 소지가 되는 것은 엽총하고 공기총만 있거든요. 근데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뭐 멧돼지 사냥할 때 이제 불출을 하고 경찰 관서에 보관했다가 이게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대장도 작성을 하고 있고요. 근데 이제 사제 총기는 이게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누가 개인이 집에서 이런 총기를 제작을 했다. 이거를 관계당국에서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. 지금 마찬가지로 이 지금 살해를 한 용의자 같은 경우는 이 사제총기를 만드는 법을 심지어 뭐 유튜브에서 지금 배우고서 이 사제총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. 윤혜 교수님,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 제작 방법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? 지금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사실 이 영상은 전 세계에 이제서 만들어내는 컨텐츠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실제적으로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우리가 유튜브에서 뭐 다이건 아니면 뭐 홈메이드 피스톨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도 이게 누구나 이제 만들 수 있게 쉽게 여기 지금 다 이 제작 방법들이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요. 최근에는 이제 3D 프린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3D 프린터로 만들면 약 한 달 정도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했고, 그다음 뭐 X 같은 그런 사이트들 보면 거기에 뭐 이제 이런 의뢰를 받겠다라는 그런 심지어 홍보글도 올라와 있어요. 그래요? 한 10만 원 정도 주면 대리 제작을 해주는 거예요? 해주겠다. 이거를 근데 한 달만 기다려라. 이런 그 글까지도 올라와 있을 정도로 지금 사실 사제총기가 우리가 알려진 것이 이전에 그 오페산 터널에서 2016년도에 사건이 또 있었거든요. 그때 이제 경찰이 사망했던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이번에 터진 것인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암수 범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제총기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. 그리고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결국은 이런 어떤 범죄에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것을 실제로 아까 온라인 콘텐츠에 올라와 있는 그런 제작 방법들을 좀 규제하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온라인 콘텐츠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우리가 있죠. 보통 음란물은 규제를 하잖아요. 맞습니다. 네,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
앗아갈 수 있는 이런 흉기는 콘텐츠 제작 못하게 하고요. 또 유포를 금지시킬 수는 없나요? 그러니까 사제 총기를 제작하게 되면 현행법상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는 있게 되어 있어요.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제 적발이 되어야지 이런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최근에 5년 동안 그런 그 사제 총기에 대한 일단 단속이라든지 또는 자진 신고 기간이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사제 총기가 적발된 게 한 건도 없어요. 그래요. 근데 사제 총기 사건은 지금 최근 5년간 한 4번 정도가 발생했습니다. 그러면 이것은 신고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제 총기 사건이 계속적으로 한 4번 발생했다는 건 그럼 누군가는 계속 사제 총기를 보유하고 만들고 있고 제작하고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떤 이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근데 사제총이 이 용의자 같은 경우에는 10개 열정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? 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도주를 해요. 이제 아들을 쏘고 나서 이제 도주해서 서울 이제 남태령로 서초동 남태령로 쪽에서 검거가 됐는데 여기 봤더니 이제 이 사람이 도주했던 그 렌터카 차량 안에서 11개의 이제 쇠파이프가 발견되는데 이게 쇠파이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이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것을 이제 갈아 끼면 저 총을 발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총과 동일해서 언론 보도에 따라 이것은 뭐 쇠파이프보다 총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이유죠. 그 총알도 이 총알은 어떻게 구한 거예요? 총알은 이제 86발을 지금 소유하고 있었죠. 86개? 86개, 86발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20년 전에 구매했다라고 지금 밝혀졌어요. 그래서 이걸 왜 구입했냐라고 했더니 정식으로 수점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걸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서 연락해서 구매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. 이가 아까 그 3발을 발사한 이후에도 86발을 지금 갖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죠. 그래요. 근데 이 사제 총기의 위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? 청취자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일단 그 사제 총기를 이제 실험을 했었거든요. 경찰에서도. 근데 이것이 그 인체 구조와 비슷한 그런 젤라틴 이런 쏴봤더니 한 뭐 굉장히 깊숙이 들어갈 정도 살 안에까지 들어갈 정도였고 빈깡통은 그냥 바로 뚫어버리는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사제 총기가 사실은 진짜 정교한 총기보다 정밀할 수는 없겠지만 바로 앞에서 근거리에서 사용했을 때는 살상력이 발생한다. 살상력이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죠. 그렇군요.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요. 이게 사제 총기뿐만이 아닙니다. 집에서 사제 폭발물도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. 어떤 폭발물이었습니까? 일단 신호에 담긴 페트병, 또 세제통, 우유통 등 이런 폭발물 15개가 발견돼 있었고요. 이것이 근데 12시, 낮 12시에 타이머가 맞춰져 있었다라고 해서 그 주민들이 한 100여 분 정도가 긴급 대피하는 그런 사태로 이어졌거든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그 범행을 했고 그다음에 자신의 집, 그러니까 지금 도봉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폭발물을 설치했는데 그 폭발물이 타이머로 폭발하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결국은 살해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이런 폭발 범죄를 일으키려고 했던 의도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. 그래요. 일단은 체포가 됐고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20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목적으로 실탄을 구매해놓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나 봐요. 네, 맞습니다.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. 20년 전에 지금 일단 이 실탄을 샀다, 구매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지금 20년 전에 이혼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. 그래요? 그러니까 지금 부인이 지금 부인과 20년 전에 이혼을 했고 그 부인은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내용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 130여 개 또 해외 11개 지점을 가진 유명 에스테틱 브랜드의 대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근데 지금 교류를 하지 않는데요. 그리고 이 사람 지금 그 용의자의 그러니까 이게 총을 쏜 아버지의 집 명의도 이 지금 헤어진 전 부인, 이혼한 전 부인의 명의로 알려져 있고요. 그래요. 그리고 지금 아들도 그 업체에서 동일한 그런 그 대표를 맡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. 그러니까 그렇군요. 이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 범행 동기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 보면 총탄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총탄을 20년 전에 지금 구매를 했다. 근데 자신이 자살하려고 내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구매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
그러면 처음에는 이 실탄을 구매했던 것이 뭐 이혼의 충격으로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. 예. 그래서 내가 어떤 내 삶을 마감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수 있지만 예.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 실탄을 언젠간 사용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뀐 것 같아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사제총기 제작과 사제폭발물 제조로 이어졌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죠. 그래요. 예. 지금 이제 경찰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시에 뭐 음주를 한 것도 아니었다고 해요. 뭐 원한 관계라고 봐야 되나요? 어떻게 봐야 돼요? 지금 이 용의자가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프로파일러 투입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범행 동기는 일단 한마디만 짧게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가정불화다 딱 이 얘기만 했는데 주변에 있는 그런 아파트 주민들의 진술을 들어봐도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. 그러니까 이게 한 6, 7년 전엔 같이 살았다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. 최근에 이제 분가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같이 살 동안에도 굉장히 불화가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혼의 어떤 충격, 20년 전에 있었던 이혼의 충격으로 이제 실탄을 구매했고 또 이제 능력 있는 부인과 낙오된 자신을 좀 비교했을 수 있죠. 이건 일단 저는 이제 아직 나온 사례들이 다 지금 조각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합리적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나의 아들이 아니고 엄마만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. 그리고 또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능력 있는 어머니 밑에 이제 능력 있는 아들이 됐잖아요. 근데 이분은 지금 도봉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평소에 그냥 하는 일 없이 돌아다니고 뭐 그냥 지나가는데 담배 냄새는 많이 났고 그다음에 뭐 주민과 교류가 없었다. 이러니까 사실 안 좋은 그런 그 주민 진술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은 좀 능력이었고 또 이 아들은 능력 있는 엄마 밑에서 나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아내의 아들 또는 엄마의 아들 이런 느낌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은 좀 아들이 뭐 자신을 좀 무시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일단은 프로파일러 조사 결과라든지 경찰 조사 결과에서 이제 뭐 밝혀져야 될 부분이지만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이나 뭐 애정결핍 또는 자신이 이제 어떤 피해의식에 따라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범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. 왜냐하면 아들의 생일인데 생일을 맞아서 이게 자신의 아들을 실탄을 발사해서 총기로 사격하는 게 이게 사실은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범행 자체를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이제 아들과의 불화가 결국은 계획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이게 아들의 생일인데 가족들이 다 있는데 거기 이게 아들의 생일이었습니까? 용의자의 생일이죠. 제가 지금 정정하겠습니다. 아버지 그러니까 총을 쏜 아버지의 생일 잔치를 아들이 해준다고 아들 집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아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이미 가서 확인한 거죠.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잠깐 나간다 그랬거든요. 편의점에 다녀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평소에 담배를 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뭐 담배를 사러 당연히 나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가서 자신의 차에서 총기를 갖고 온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거기서 아들에게 조준 사격을 하고 2발을 발사했다는 거죠. 이해하기가 어려운.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계획 범죄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들만 조준한 거잖아요. 왜냐하면 그 주변에 손주도 있고 그다음에 며느리도 있었고 지인 한 분도 있었는데 그분들에게는 발사를 하지 않고 아들만 한 발이었으면 이게 5발일 수도 있다 판단할 수 있지만 2발을 쐈다라는 것은 이미 계획적으로 아들을 뭐 이제 일단 죽이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아까 쌍문동에 그 폭발물에 타이머를 설치했던 거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이제 테러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. 주변에 뭐 한 100여 분의 주민이 계시니까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다른 한 가지로 또 바꿔서 생각해 보면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일단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증거들을 인멸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폭발물을 12시에 맞춰놓고 폭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. 왜냐하면 범행 이후에 나의 증거를 다 인멸해버리겠다. 이런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고요. 그다음에 범행 도구도 이미 20년 전부터 차곡차곡 준비해 왔었잖아요. 그다음에 사지총기도 제작을 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계획범
범죄 정황으로 좀 볼 수밖에 없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살해한 이후에 아들을 살해한 이후에 지금 도주를 했어요. 도주를 한 이후에 몇 시간 만에 다시 완전 다른 지역에 잡혔어요. 지금 송도에서 지금 강남 쪽에서 검거가 됐단 말이죠. 그래요. 도주를 했다는 부분도 결국은 이 계획 범죄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. 이 폭발물도 위력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? 아직까지 뭐 경찰에서 밝힌 바는 없지만 지금 15개의 지금 폭발물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뭐 지금 집안 내부에만 설치를 해놓고 뭐 그 아파트 전체에 설치하지는 않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. 하지만 안에서 내부에서 폭발했다라고 해도 그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충격에 의해서 뭐 인근에 있는 그 주변 옆집이라든지 윗집, 아랫집 이런 경우는 이제 피해를 봤을 거고 또 이게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. 일단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기로 했는데 일단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맞습니다. 어떻게 이 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? 일단은 뭐 프로파일러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아직까지 뭐 계속 나오고 있지만 증거들을 갖다 들이댈 수밖에 없고요. 증거를 들이대면서 또 주변인들의 진술 또 CCTV의 내용들을 결국은 이제 증거로서 활용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자백하도록 유도를 할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범행 동기를 밝혀야지 결국은 이 사망하신 이제 아드님에 대한 이런 또 어떤 부분도 좀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사실 이제 프로파일러가 좀 밝혀낼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계속 지금 일단은 묵비권 그러니까 진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백도 안 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이제 증거를 더 확보하고 수사를 할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. 이 사건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모방범죄 가능성 때문입니다. 이 모방범죄가 가능은 지금 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.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까? 일단 그 모방범죄가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해요. 왜냐하면 지금 뭐 3D 프린터만 있어도 충분히 이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또 이 해외 플랫폼 같은 경우는 온라인 콘텐츠에 이제 협조 요청을 해서 차단을 하기도 하거든요. 지금. 근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체를 다 차단하거나 억제하기는 좀 어렵다. 그러니까 이런 결국은 앞으로도 이런 해외 플랫폼이라든지 이제 협조를 좀 요청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좀 이런 유해 콘텐츠들은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러니까요.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 될 것 같은데요. 맞습니다. 당국이요. 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저도 이제 보고 있는 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이제 규제를 하고 있어요. 3D 프린터에 대한 부분은 아예 따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. 어떻게 규제하고 있습니까?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. 지금 그러니까 3D 프린터에 대한 총기 그 부분이 전문 총기상이 아닌 사람이 가정에서 3D 프린터 총기를 만들어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거든요. 미국 당연히 같은 경우는. 금지해야죠. 그렇죠. 미국은 또 총기 자유 국가이다 우리나라는요?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그 테러 방지법을 논의 중에는 있어요. 정당에서. 그래요? 3D 프린터로 만든 총기에 대한 테러 방지법을 지금 논의 중에 있는 단계인데 지금 그 영국 같은 경우도 지난해 이제 3D 프린터로 내정의 반자동 소총을 만들고 수백 탄의 실탄을 소지한 남성에 대해서 1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었거든요. 그렇군요.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그 형벌 또는 처벌의 강화 그리고 지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금 이 사제 총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규제할 수 있고 또 지금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. 자, 저희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.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임을 말씀을 드리고요.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국이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염건웅 교수께서 꼭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. 좀 뭐 우리나라는 사실은 총기 규제 국가이기 때문에 총기가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 사제 총기의 제작 방법이 지금 뭐 배포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제 총기를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꽤 많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제 총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
이런 법적인 그런 처벌, 규제 방안 이런 것들을 관계 당국에서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. 필요하다면 이 관계 기관에서 이런 전문 그런 인력들을 동원해서 이런 그 규제라든지 또는 뭐 처벌 이런 것들을 좀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국회 차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법안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합성 목재 예스팀바, 산책로, 야외 데크, 울타리, 사이딩,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.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, 나무 느낌 그대로. 합성 목재 예스팀바. 경동산업 주식회사. 고철거래 새로운 패러다임. 고래장터. 착 찍어서 쓱 올리면 실시간 경매로 가격이 쑥쑥. 고철거래 플랫폼 고래장터. 코리아 트렌치. 코리아 트렌치. 안녕하세요. 브레이닝 캡슐 모델 박혜주입니다. 기억력 감퇴, 피할 수 없던